먼저 지금 시장 온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 포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증시도 하루 중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바닥을 짚으면서 이 미국 주시랑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든 한국 증시든 나스닥이든 위로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금리 발표를 앞두고 겁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에 대해서 값에 지나치게 미리 반영을 해놨다는 사실들. 비트코인이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발표가 나온 뒤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금리 발표만 잘 넘기면 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대부분의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트와이즈라는 회사의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게 비트코인한테 미치는 힘이 예전보다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때마다 비트코인도 같이 크게 오르내렸었고요. 근데 이 오르내리는 폭 자체가 점점 더 얌전해지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숫자로 보면 이래요. 시카고에 있는 큰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앞으로 1년치 금리를 예상해봤더니 움직이는 폭이 0.5%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금리 이야기할 때 자꾸 나오는 단위 하나만 짚고 갈게요. 뉴스에서 몇 bp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0.01%를 한 칸으로 세는 단위입니다. 50bp 하면은 0.5%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금리가 움직여봐야 0.5% 정도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을 새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금리를 크게 건드리기보다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손보는 쪽을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금리가 크게 안 움직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크게 흔들 만한 힘이 약해질 거고, 물론 호건 측에서도 금리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 건 맞다라고 언급을 남겼지만요. 다만 다른 것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비트코인 값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까요? 이걸 아시려면은 요즘에 비트코인을 누가 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전 상승장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분위기를 타고 우르르 들어와서 값을 밀어 올렸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현물 ETF라는 상품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 투자 상품입니다. 큰 회사들이나 자산가들이 이걸로 비트코인에 돈을 넣고요. 최근에 이 상품으로 5거래일 연속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이 1조 원을 넘겼어요. 몇 날 며칠씩 이렇게 연달아 들어온 거는 지난 5월달 이후로 처음이었고요. 근데 이게 옛날 상승장만큼 강력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3주를 보시면은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이 들어오는 기세가 매 주마다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바로 지난주만 딱 떼서 보면은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490억 정도로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어느 이틀 동안은 하루에 3천억이 넘게 빠져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돌아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조금씩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절대 과장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만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에 고래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래는 비트코인을 아주 많이 들고 있는 큰 손들을 뜻하는데요. 최근 2달 동안 이 고래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사서 쌓아놨습니다. 반대로 어중간하게 들고 있던 중간규모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고 나갔고요. 한 분석가는 이 엇갈린 움직임을 두고 큰 손이 사고 중간규모가 파는 이 그림이 중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한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6개월 넘게 오래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씩 더 사모으고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 큰손, 그리고 오래 버티는 장기 보유자,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한 종류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해졌다는 사실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겁먹었다고 한꺼번에 우르르 던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값이 한 방에 무너질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소름 돋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사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 분석회사인 글래스노드가 내놓은 걸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거래가 확 죽어 있죠. 여기서 현물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받으면서 사고 파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거래량이 통계로 봤을 때 바닥이라고 하는 6조 5천억 정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 파는 데는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다른 쪽은 정반대입니다. 선물 시장은 지금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코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놓고 미리 거는 거래입니다. 이 선물 시장에 걸려있는 돈의 규모가 47조 원까지 늘어났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신호가 있죠. 선물 시장에서 값이 얼마든 지금 당장 사겠다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주문들, 파는 주문보다 우위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바로 파는 쪽 우위에서 사는 쪽 우위로 방향성을 틀은 게 바로 대략 1,800억 정도 규모였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물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별개로서 선물 쪽에서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떤 투자자나 투자자 무리는 이번 달 말까지 비트코인 한 개값 1억 500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크게 거는 옵션 전략을 짜놓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보다 조금 더 위쪽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금리라는 변수는 데이터로 보면은 비트코인한테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정작 값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 큰 손들은 그 공포감이 깔려있는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겁은 한쪽에 잔뜩 쏠려 있는데 시장의 돈은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들. 여기에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의 대표는요, 앞으로 비트코인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목, 이걸 도미넌스라고 했는데 이 비중이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고 봤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산을 코인으로 만드는 흐름이 커지게 되면서 그 한가운데의 비트코인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번 금리 발표를 앞둔 공포는 지금 조금 과하게 반영이 돼 있고, 매수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이미 바뀌어 놓은 덕분에 발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비트코인이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버티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금리가 움직이는 폭 자체가 앞으로 1년에 0.5% 정도로 얌전해질 거기 때문에 발표 하나하나가 값을 크게 흔들 만한 힘이 예전보다 약할 겁니다. 두 번째로 매수하는 사람이 기관, 큰손, 장기 보유자로 다양해지면서 겁먹고 한 방에 우르르 던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현물은요, 지금 조용한 상황인데 선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힘이 파는 힘을 이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지금의 흐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건이 말한 금리가 덜 중요해진다는 건요, 앞으로 5년을 놓고 보는 큰 그림이고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금리 발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깜짝 결과가 나오면 짧게는 값이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기관 돈도 돌아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옛날 상승장만큼은 아니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 큰 손이 사고 중간 규모가 판다, 이런 그림도 한 분석가의 해석일 뿐인 거고요. 지금 큰 손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선물에서 사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도 이제 막 나타난 초창기 신호지, 이게 방향성이 완전히 매수로 굳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옵션으로 1억 500만 원까지 보고 걸었다는 것도 그냥 그렇게 베팅했다는 거지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아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뭘 확인하시면 되느냐?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금리 발표 그 자체보다도 발표가 다음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보세요. 그리고 발표에 크게 안 흔들리고 넘어간다면은 금리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 거겠죠. 두 번째로 기관 돈이 다시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쪼그라들면서 큰 유출이 반복되는지를 보시고, 세 번째로 선문에 걸린 돈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우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현물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금리 발표 하나에 겁을 잔뜩 먹고 있지만요, 그 금리 데이터로 보면 비트코인한테 점점 더 힘이 빠지는 변수라는 거고, 그 사이에 매수하는 사람들의 구조는 기관과 큰손, 중장기 보유자로 다양하게 바뀌었고요. 현물이 조용한 와중에 선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힘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공포가 쏠린 방향성,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은 금리 발표에 크게 휘둘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발표를 툭 넘기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될까요?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금리 발표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고 그 뒤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발표에 무덤덤해졌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며칠간의 실제 움직임들 관찰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법안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코인에 세금을 매기는 조항을 통째로 지운다. 여기에 따른 발의자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 위원이었는데요. 근데 이 법안이 넉 달 넘게 논의 한 번 없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이 경제부총리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대1리 보도 기준으로요, 이 법안이 처음으로 정식적인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의에서요, 이 구윤철 부총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현재로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 코인과세 폐지 법안이 처음 안건이 된 날, 정부가 과세 시행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날이 같은 날이 된 겁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 두 장면이 무슨 뜻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내년 1월 1일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걸려있는 게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법에서는 이미 코인 세금이 적혀있죠.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쳐서 22%의 세금이 붙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칸으로 분류가 될 예정인데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것만 따로 계산해서 끝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대상자가 1,300만 명, 이 숫자의 출처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정확히는 1,326만 명이고요. 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수 기준입니다. 나라 전체 투자자를 일일이 센 통계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한 곳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계정 숫자라는 거죠. 실제 납세자 수는 이런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국내에서 코인 계좌를 한 번이라도 열어본 분이라면은 일단 전부 다 관련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죠. 이 상정이라는 말부터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상정은 통과가 아니죠. 이 안건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회의 탁자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논의의 첫 번째 절차라는 뜻인 건데, 근데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은 법안이 넘어갈 조세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구성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을 합니다. 이 법안을 실제로 뜯어볼 만한 실무기구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건데요. 논의할 방도 없는데 안건만 올라간 상황들, 이 어긋남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될 텐데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 보려면은 이 세금의 이력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금은 2020년 12월에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시행일은 2022년 1월이었는데요. 과세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제도가 안 됐다는 이유로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 법이 생긴 지 6년째인데 이 세금으로 나라가 실제로 거둔 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번도 징수된 적이 없는 세금이 폐지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위원회가 새로 짜였습니다. 지난달 30일에서야 민주당이 조승래 의원을 재경위원장으로서 오기영 의원을 여당 간사로서 임명을 했고 7월 7일 후반기 첫 번째 재경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가 없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이 위원회 자체가 이제 막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은 그 새 위원회가 밀린 안건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양쪽의 입장을 한번 정리드려 볼게요. 먼저 폐지하는 쪽, 이 소원석 의원 법안의 논리는 주식에 사실상 과세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만 22%를 일괄로 매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인프라랑 준비까지도 미흡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짧게 붙이자면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인데 코인만 과세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움직였죠. 지난 5월 13일 올라온 과세 폐지 청원이 무려 8일 만에 5만 908명을 채웠는데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상임위 안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원도 오늘 재경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반대편, 이 법대로 하자는 쪽, 정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예나 폐지를 하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이 깨지고 법안은 이미 코인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 개인만 비과세인 것도 형평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여당 측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영 의원은 이달 초 이데일리에 이미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느냐, 법대로 시행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세청에서는 전담 부서인 디지털자산 총괄과까지도 만들었고요. 이달부터 3개 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드리자면은 폐지하자는 쪽은 법안을 낸 야당과 5만 명의 청원인, 법대로 하자는 쪽은 정부, 여당 간사, 그리고 국세청, 그리고 법을 바꾸려면 결국 표결에서 다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구도를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회의장에서 실제로 오간 문답을 보시면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과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으면서 든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코인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서 손실금 2월 공제가 안 된다. 2월 공제 자체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작년에 잃은 돈은 올해 번 돈에서 빼주는 제도,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면은 두 해를 합치면 500만 원 손해인데도 내년에 번 500만 원은 세금이 붙는 구조라는 거죠.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코인을 자본 이득으로 봐서 2월 공제를 허용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끼리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CRS라는 시스템이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시점이 호주랑 29개국은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도 손실 2월 공제가 안 되고 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인정되는 혜택도 있는 만큼 과세 시행 이후에 필요하다면 살펴보겠다. 이 자본이득세 체계로서 바꾸는 문제는 코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을 해보면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의 답변의 문장들을 다시 보시면요. 이 전부 하고 나서가 들어 있습니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고 나서 고칠지를 말하는 문장이죠. 시행 이후의 보완, 시행되고 나서 검토,
지난 3번의 연기 국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루자는 쪽에 정부나 다수당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행하자는 쪽에 정부랑 다수당이 함께 서 있습니다. 폐지가 됐든 유예가 됐든 법을 바꿔야 가능한 건데 이 법을 바꿀 표를 가진 쪽이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오늘 공개적으로 말을 한 셈이겠죠. 여기서 끝나면 그냥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의를 앞두고 재경위 전문위원실이 검토 보고서가 냈는데 이 문서가 정부에 꽤 아픈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세 차례나 시행을 연기했는데 그동안 실제 가동에 들어간 추가 시스템이 없어서 내년부터 정상적인 과세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구축 중에 있는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은요. 올해 말에 개통이 예정인데 여기서 예정대로 돼도 과세 시행 직전에야 완공되는 셈이겠고요. 이걸 아까 김상원 의원이 CRS 이야기랑 겹쳐 읽으면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해외권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장치는 빨라야지 2028년, 2029년입니다. 근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되죠. 그러니까 시행 첫 번째 한두 해 동안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받아보는 자료는 사실상 국내 거래소 중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해석이고, 국내 거래소만 쓰는 분들의 소득은 촘촘히 잡힐 거고요.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쪽은 자진 신고에 기대해야 되는 시간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논란의 다음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 참고로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조세 소위로 넘어가고 소위가 구성되고 심사를 거쳐서 새 법은 관례상 연말 정기 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법이 지금 이대로라면 1월 1일부터 과세는 따로 어떤 결정을 더 하지 않아도 시작됩니다. 이미 법의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망은요. 이 지금의 힘의 배치가 연말까지 유지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그리고 2월 공제나 공제 한도 같은 세부를 시행 이후에 손보는 사후 보완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2달 사이에 최소 2번, 5월 토론회,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시행 입장을 확인을 했고 국세청 실무 조직까지도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당 간사가 법대로 시행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위원장 자리도 여당 몫입니다. 세 번째로 폐지든 유예든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표결에서 다수인 쪽이 시행 입장입니다. 결국에 한 번도 거친 적 없는 6년짜리 세금의 폐지 법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테이블에 올랐고요.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법을 바꿀 다수가 시행 쪽에 서 있는 지금 배치로서는 내년 1월 1일 과세 시작 후의 보완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겠고요. 다만 지난 3차례의 연기가 전부 연말에 나왔던 만큼 진짜 판가름 달은 여전히 12월 달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맞춰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이 먼저이신지, 주식과의 형평성이 먼저이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들 남겨주시면 다음 달 초 이 정부 세제 개편 발표가 나오는 날 그 문서에 가상자산이 몇 줄로 적혔는지 다시 한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코인에 우호적이니까 코인 관련 법도 결국에 통과될 거고 그러면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같이 상승하겠지. 근데 지금 이 순간 워싱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이 생각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이 법은 지금 통과되느냐 무산되느냐를 두고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법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코인을 주식처럼 볼 건지 상품처럼 볼 건지 그리고 그걸 미국의 어느 정부기관이 관리할 건지를 정하는 법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코인 회사들이 규칙 없이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하죠. 그래서 업계는 이 법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었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는 두 곳으로 나뉩니다. 하원과 상원이죠. 이 법은 하원은 이미 작년에 통과했고요. 찬성은 294대 반대 134로서 넉넉하게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은 지금 미국 상원인데 상원에서 이 법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찬성표가 그 60표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이 미국의 상원은 다수당이 공화당인데 공화당 표만으로는 부족해서 반대편인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은 데려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7명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8월 초가 되면 한동안 회의를 멈추고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휴회라고 하고 그 휴회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3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업계 안에서는 만약에 이 3주 안에 표결까지 못 가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원은 올해 못하면 다음 기회는 몇 년 뒤로 밀린다고까지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생각보다 급하네 싶으실 텐데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클래리티법이 막혀있는 이유가 정작 코인을 주식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딱 2가지인데요. 둘 다 조금 뜻밖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아 보이는 조항 하나인데요. 이 미국의 상원안 604조, 원래 이름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줄여서 BRCA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고 남의 돈을 직접 받아서 복원하지는 않는 개발자는 돈을 대신 옮겨주는 업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대신 옮겨주는 업자라는 말이 좀 낯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돈을 대신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일을 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이런 회사는 은행처럼 정부에 등록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짜놓고 손을 뗀 개발자한테까지도 이 무거운 의무를 씌운다? 그럼 미국에서 코인 개발자들이 전부 다 겁먹고 다른 나라로 떠난다라는 게 이 조항을 넣자는 쪽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미국의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전국보안관협회, 전국지방검사협회, 국제경찰청장협회 이런 것들이 반대하고 있죠. 이들은 이 조항이 너무 넓게 쓰여 있어서 실제로는 나쁜 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피해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들까지도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좁히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대목이 있죠. 혹시 백악관이 자기 편 코인법에 등을 돌렸다? 트럼프가 코인을 배신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보셨을 수 있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보도를 확인한 바로는 실제 구도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코인 정책을 이끄는 담당자는 그동안 이 개발자 보호 조항을 오히려 지키는 쪽에서 왔었는데요. 이 법이 법 집행에 오히려 도움되는 법이라면서 조항을 좁히자는 수사기관 쪽 압박에 맞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거는 백악관이 코인법을 걷어찼다가 아니라 백악관과 수사기관이 이 작은 조항 하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쪽이 사실에 더 가깝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못된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시장을 보면 그 판단 자체가 통째로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발목을 잡는 두 번째는 바로 윤리조항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가 자기가 규제하는 바로 그 코인으로 돈을 버는 걸 막자는 규정인데요. 민주당은 이 규정이 확실하게 들어가야지만 찬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이게 왜 예민하냐? 올해 7월 1일 이때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인과 관련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었죠. 그 상당 부분이 본인과 연결된 코인 사업, 그리고 본인 이름을 붙인 코인에서 나온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떨까요? 이 상태로 규칙만 만들어준다면 대통령이 더 편하게 돈을 번다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 거고 반대로 백악관 측에서는 특정인 한 명만 겨냥하는 규정은 받을 수가 없겠고요.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놓친 결정적인 장면이 있죠. 이 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실무 협상을 총괄하던 백악관 담당자, 하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군 예비군 법무훈련 때문에 한 달가량 자리를 떠났다가 최근에서야 복귀했는데요. 그 사이에 협상은 부 담당자에게 넘어갔고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승부처에서 협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몇 주간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 일을 실제로 일어날까에 직접 돈을 걸어서 확률을 매기는 예측 시장이 있는데 이걸 폴리마켓이라고 하고 여기서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서명돼서 법이 된다? 여기에 걸린 확률이 한때 하루 사이에 24%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원래 반반보다도 높았던 기대가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20에서 30%대 수준으로 주저앉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중동발 악재까지도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요르단에 있는 미군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걸 기습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전량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9일 새벽에는 요르단 방공망이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5발을 다시 요격했고요. 여기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함께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 지원 민병대를 공습을 했고 최소 20명 이상 숨졌다라고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강력한 보복까지도 예고를 했고요. 이게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겠지만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소식이 터지면은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코인처럼 크게 출렁이는 자산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소식에 방금 전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즉 지금 코인 시장은 한쪽에선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아슬아슬하고 통과만 되면 강력한 호재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이라는 큰 변수까지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종합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무게를 두는 그림은요. 이 클래리티법이 휴회 전에 마지막 며칠 안에 표결까지 갈 수 있겠지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부를 가르는 건 코인 내용 자체가 아니라 민주당 표 7개가 윤리 조항에서 모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지점이 코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게 아니라 윤리 조항이랑 작은 개발자 조항이라는 점인데 이 둘은 협상으로 문구를 다듬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업계 주요 단체들이 이미 상원 지도부에 표결을 서둘러달라 촉구 서한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뒤에서 미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백악관 담당자가 복귀했고
윤리조항에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화당 쪽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갈등이 풀리는 방향성으로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켜보셔라 권장드리는 건 세 가지입니다. 휴회 전에 실제로 표결 절차가 시작이 되는지, 이름이 확인되는 민주당 의원 중에 찬성을 밝히는 사람이 나오는지, 그리고 개발자 조항의 문구가 마지막 버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시점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아직 표결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날 바로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급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지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지 발표가 있는 바로 그날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의 우호적인 정부라서 법이 당연히 통과된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클래리티법은 3주 남짓한 시간 안에서 통과랑 무산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코인 분류가 아니라 작은 개발자 조항과 윤리 조항이고요. 하필 협상가의 공백과 중동 전쟁까지도 같은 시기에 겹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코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며칠 안에 민주당 표 7개가 모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클래리티법이 휴회 전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미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표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리플과 비트코인 가격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며칠의 흐름들 다시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딱 4번입니다. 12년이 넘는 XRP 차트 전체에서 이 신호가 켜진 횟수인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 그 4번째가 지금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에 3번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잠깐 뒤에 숫자로 확인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신호를 직접 찾아낸 분석가 본인이 올해 내내 한 가지 말을 반복을 해왔거든요.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상승 신호를 만든 사람이 정작 하락을 준비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상한 어긋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영상 따라와 보시면 지금 이 XRP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타임스 타블로이드라는 해외 매체가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트너드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XRP 차트에서 극히 드문 패턴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 신호는 XRP 데이터 전체 역사에서 단 4번만 나타났더라고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다. 여기에 이 분석가가 예전에 내놨던 XRP 한 개가 4만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기사 말미에 다시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들인데, 근데 이상하죠.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호의 주인은 올해 내내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어긋남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 신호가 대체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이름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우시안 채널. 이름은 어려운데 그 뜻은 간단한데요. 과거 가격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가운데 선으로 잡고 그 위아래로 가격이 보통 오르내리는 정상 범위를 띠 모양으로 그려놓은 지표입니다. 가격이 띠의 위쪽에 붙어 있으면 많이 오른 상태고요. 아래쪽 끝까지 내려와 있으면 많이 내린 상태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이야기가 나온 차트는 봉 하나가 2주짜리입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을 보는 차트가 아니라 몇 년 단위의 큰 흐름을 보는 차트란 뜻이겠죠. 그럼 지금 XRP는 그 뒤에 어디에 있느냐? 아래쪽 경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겹쳐요. 이게 바로 POC라는 건데요. 이 말만 어렵지 뜻은 쉽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쌓인 가격대란 뜻이고 12년 동안 XRP가 사고 팔린 물량을 가격대별로 전부 쌓아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오간 가격이 어디냐는 거죠. 보도 기준 그 자리가 약 1,520원 안팎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정확히 그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몇 년 단위 차트에서 가격이 정상 범위의 아래쪽 경계에 닿았고 하필 그 자리가 12년치 거래가 가장 많이 쌓인 가격대랑 겹쳤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한 자리에서 만난 상태. 이게 이번 신호의 정체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이 조합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2017년입니다. 그 뒤에 2018년 초 XRP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그 뒤 2021년에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2,8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보도마다 2022년이라고도 하고 2023년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약세장의 바닥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세 번째 신호 뒤에는 2024년 말 5배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세 번 다 모두 이 자리가 큰 상승이 시작되기 전 출발 구역이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이에요. 저는 지난 주말 이 기사 하나로 끝내지 않고 이 분석가가 올해 남긴 발언들을 다룬 외신 보도를 날짜 순으로 전부 찾아봤는데요. 원 게시물을 하나하나 다 열어볼 수는 없어가지고 이 보도 기준이라는 한계는 있지만요. 그렇게 모두 모아놓고 보니까 지난 주말 기사에는 실리지 않은 이야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3월달인데요. 이 분석가는 XRP가 1020원에서 1170원 구간까지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폭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승하기 전에 거치는 재정비 과정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5월 달에는 올해 바닥이 1,020원에서 1,310원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6월 초 본인이 직접 올린 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역대 XRP 약세장은 짧으면 400일, 길면 790일 이어졌었고 이에 따른 낙폭은 85%에서 96%였다. 근데 지금 조정은 350일 정도밖에 안 됐고 낙폭도 71%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사이가 역사적으로 바닥이 만들어지는 영역에 들어서는 구간이라는 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정확한 바닥을 집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이 1310원이나 1020원까지 가는 것도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긴 아랫꼬리, 그러니까 시장 장중에 순간적으로 크게 내려갔다가 되돌아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도 남겼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어긋남이 풀리겠죠. 이 신호는 지금 당장 오른다는 출발 신호가 아닙니다. 과거에 바닥이 만들어졌던 구역에 도착했다는 알림인 거고,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 한두 번 더 내려가는 것까지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려온 원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실제로 6월달 외신 보도에서는 이런 설명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 내려가더라도 중장기 강세 관점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진짜라면 다음에 올 하락은 신호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신호가 예고한 절차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거고, 하락이 그저 무섭기만 했던 분들께서는 어쩌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시간을 다시 한번 세어봤습니다. 6월 초에 350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조정이 시작된 지 대략 400일째가 되죠. 역대 약세장의 최소 기간이 40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산법대로라면은 XRP는 바로 지금 역사상 바닥이 나올 수 있는 최소 조건들을 처음으로 채우는 시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신호가 하필 지금 켜진 게 우연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1520원 안팎이라는 자리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12년 동안 가장 많은 거래가 오간 가격대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매수 단가가 몰려있는 근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도에서도 이 구역은 과거 사이클들마다 파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던 자리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내릴 만큼 내려가지고 바닥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팔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바닥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 차이가 이번 신호의 알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가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당연히 제 판단이고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승부처는 1,500원대 초반,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이 쌓인 그 자리부터 이 띠의 가운데 구역인 1,230원, 1,390원까지 사이입니다. 연말까지 이 구역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기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긴 아랫꼬리가 한두 번 나올 수 있겠고, 순간적으로 1,310원 안팎, 심하면 1,020원 부근까지도 내려갔다 돌아오는 장면까지 열어두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미국의 금리 발표라는 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출렁임들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 구역이 끝내 지켜지기만 한다면 과거 3번과 같은 자리에서 4번째 출발 준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읽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띠 아래쪽 경계랑 최다 거래 가격대가 겹치는 이 조합들,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3번 모두 다 약세장의 끝자락에서 나왔던 조합이라는 거. 두 번째로 이 분석가 본인의 계산으로도 지금이 막바닥 형성 기간의 최소 조건에 들어선 시점이라는 거. 세 번째로 최근에 한 주 사이에 대형 보유자들이 7천만 개,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어치 넘는 물량을 사들였다는 보도가 있다는 거. 이 큰돈이 이 구역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다는 정황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XRP 1230원 부근을 종가 기준으로 깨고 여기서 하락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이 띠의 가운데 구역마저도 무너지는 거는 과거 3번에는 없었던 전개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아니라 반등 없는 연속 하락으로서 이 1020원 아래로 눌러앉는 경우, 이 분석가가 열어둔 가장 낮은 범위마저 벗어나는 거니까 위험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해가 바뀌어도 가격 자체가 띠 안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바닥 구역에 도착만 하고 출발을 못하는 상태가 그렇게 길어진다. 그렇다면 4번째 신호라는 역사적 해석 자체를 지우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당장 뭘 보고 있으면 되느냐?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 기준 XRP 1,500원대 초반 자리가 지켜지는지, 이 긴 아랫꼬리가 나오는 날 가격이 며칠 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되돌아오면 절차고 돌아오지 못하면 깨진 겁니다. 연말까지 2주일 봉이 띠 안쪽으로 다시 올라서는지 보시면서 이 3가지가 이번 신호가 살아있는지를 알려주는 확인 지점이 될 수가 있겠죠. 12년에 4번뿐인 신호가 지금 켜졌습니다. 과거 3번은 모두 XRP의 큰 상승이 시작되기 전의 자리였고요. 다만 그 신호를 만든 사람의 올해 기록을 전부 다 읽어보면은 이건 지금 당장 상승한다, 뭐 이런 출발 신호가 아니라요. XRP 바닥이 만들어지는 구역에 도착했다는 알림 설정인 거고, 그 안에서 한두 번 더 내려가는 것까지가 원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오늘 내일의 가격대가 아니라 XRP 1,500원대 초반, 그 자리가 연말까지 지켜지는지 여부를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XRP 네 번째 신호가 앞선 세 번의 길을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사례 3개짜리가 우연히 여기서 끝났고 앞으로 XRP가 더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생각들 남겨주시면은 저는 이 긴 아랫꼬리가 실제로 나오는 날, 그 하락이 오늘 말씀드린 범위 아니었는지 밖으로 벗어났는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